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오늘은 종일 이 얘기로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어젯밤 TV 토론을 마친 후 두 사람이 만나서 새벽에 합의하게 된 거라는데요. 오늘 오전에 단일화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제안 철회 기자회견도 있었고요. 줄곧 완주 의사를 밝혀왔기에 또 서로에 대해서 진흙탕 폭로전이 있었기에 단일화는 물 건너간 게 아닌가라고 생각한 분들 많았는데요. 결국은 이렇게 사전투표 시작을 하루 앞두고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지금까지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들 상당히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인데요. 과연 단일화가 이번 대선에서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궁금합니다. 두 후보의 단일화, 잠시 후 천용길의 정치 TMI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월 3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하이컨트리에 있다. 트래버스다운 스케일, 동급 최대 5.2m 전장, 압도적인 실내 공간, 안전까지 생각한 디테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리브 슈퍼, 리브 하이, 슈퍼 SUV 트래버스 하이컨트리. Chevrolet, find new roads. 축하합니다. 한국자동차 전문기자협회와 한국자동차기자협회 선정 올해의 픽업, 올해의 유틸리티 렉스턴 스포츠. 지금 이관왕 기념 이벤트를 소개합니다. 1년간 월 1만 원만 납입하는 초기 부담 제로 할부부터 기존 스포츠 고객 재구매 시 추가 특별 지원까지. 뉴 렉스턴 스포츠 3월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과거 정치사에서부터 현재 정치 현안까지 지역의 눈으로 바라보는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너무 많다는데요. 대구 경북의 상황은 어떨까요? 최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잠시 후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황지영 조사역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이인철의 시사경제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대통령 선거 이제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도 주요 대선 후보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오늘 새벽 윤석열,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이 단일화의 의미, 효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네. 오늘 소식 간단히 좀 정리하면서 시작할까요? 네, 어제 3차 공직선거법상 TV 토론회가 진행이 마치고 네. 선거 토론을 마친 이후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새벽에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전 8시에 이와 관련해서 정권 교체를 위한 단일화를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동의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고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쪽으로 네. 단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 네. 오늘 새벽 5시쯤인가요? 그때 눈이 잠깐 떠져서 네. 속보를 잠깐 봤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잠이 안 왔는데 네. 아니 안철수 후보하고 또 그 캠프 측에서 단일화는 절대 없다라고 누누이 강조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뭐 양당제 비판하면서 이 다당제를 계속해서 아주 강력히 주장을 해와서 글쎄요. 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윤 후보를 그러니까 네. 안철수 후보가 얘기하기를 윤 후보를 선택하면 1년도 안 돼서 손 자르고 싶어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네. 너무 많아요, 지금. 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아마 국민들께서도 좀 의아해하신 것 중에 한 가지가 예. 일단 오늘 오전에 이 발표한 단일화 과정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직접 밝힌 것이 이 다당제를 위해서 단일화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당제를 위해서 양당제 그 안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이해가 좀 언뜻 안 되더라고요.
네, 그동안 이 새 정치를 표방하면서 이 정계에 발을 디뎠던 안철수 후보가 이런 선택으로 이 결론을 짓는 데 대해서 이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예. 특히 저도 취재하는 과정에서 지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선거운동을 함께 해왔던 이 국민의당 선거운동원들도 조금은 그러니까요. 이 당황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선거 운동원들 또 당원들 또 지지자들 얼마나 당황하고 놀랐을지 네. 참 그 이해가 가는데 혹시 단일화 이유에 대한 뭐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네, 오늘 오전에 이 예.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이 단일화 이후의 여론조사는 뭐 아직까지 나온 것은 없습니다. 나온 거 없고 다만, 만약에 있다고 해도 공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지금 조사한 거는. 네, 그렇죠? 오늘부터 조사한 여론조사는 이 공표가 안 되는데요. 예. 하지만 이 단일화를 예상하고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이 있어서 예. 청취자들께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예. 오늘 공표를 했는데요. 이 머니투데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3월 1일과 2일 전국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심상정 후보가 출마할 경우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느냐.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했다라고 가정하고 질문을 했거든요. 예예. 그런데 이 결과 윤석열 후보가 42.5%, 네. 이재명 후보가 42.2%로 오차 네. 범위 내에 이 접전을 벌였습니다. 예.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이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7.3%를 얻었거든요. 그래요. 이쪽으로 많이 가는군요. 네, 그간 이 안철수 후보가 포함된 이 단일화 하기 전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사자 대결에서 같은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40.6, 이재명 후보가 39.2, 안철수 후보가 9%, 심상정 후보가 2.1% 순이었거든요. 예. 이걸 보면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던 유권자들이 무조건 윤석열 후보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예.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둘만 놓고 봤을 때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가는 이 표가 유권자 수가 조금 더 많고 삼지대에 있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를 향해서도 가는 표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많네요. 심상정 후보 이걸 쪽으로 보면 가는데. 단일화가 단순히 윤석열의 지지율과 안철수의 지지율을 덧셈하는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거다. 이런 관측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여론조사 보니까 그러니까 단일화 전에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은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윤석열도 싫다, 이재명도 싫다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심상정 쪽으로 선택하는 이런 결과인데 자, 이 단일화 결과가 선거 투표 결과 어떻게 연결이 될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이제 6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자, 한편 바로 어제였죠. 김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사퇴를 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여론조사 상으로는 그동안 김동연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많으면 1% 아니면 이 소수점 자리 정도가 나왔는데 이거는 단순히 지지율을 더한다기보다는 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정치개혁안을 지난주에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다당제를 추구하겠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중대선거구제를 확보하겠다라고 이 밝힌 상황에서 이와 관련해서 통합정부 구성에 김동연 후보가 조금은 힘을 보태겠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이런 개혁 방안에 대해서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사퇴하고 지지 선언을 한 거거든요. 사실 지금 앞서서 살펴봤던 단일화도 그렇고 단순히 지지율을 더하기보다는 명분을 누가 가져갈 거냐 이런 차원에서 이 단일화 결과에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선거 중에 사퇴하는 후보가 나오는 게 사실 우리 국민들, 유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오늘 오전에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발표하고 나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안철수법을 만들어 달라 이런 글이 올라오기도 했거든요. 혹시 단일화 금지법입니까 혹시? 네, 안철수법? 일종의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사전 투표가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진행이 되는데 이미 벌써 투표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미 제외 국민.
그렇죠? 네, 예. 네, 재외국민 투표가 유권자 수가 22만 6천여 명, 투표는 16만 1,000명 정도가 했습니다. 16만여 명이 했군요. 제외 네. 투표를. 예. 네, 이분들의 경우에는 그 안철수 후보가 들어간 상태에서 그렇죠. 그리고 김동연 후보도 이 투표용지에 들어간 상태에서 이미 투표를 했거든요. 예. 네, 사실 이분들의 표는 그냥 만약 이 재외국민 유권자들 가운데 안철수와 김동연 후보에게 투표를 했다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사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때문에 이런 사태가 좀 벌어지지 않도록 해달라 요구를 했는데 사실 재외국민 투표 과정을 보면 이분들이 이렇게 화를 낼 만도 합니다. 우리는 사전투표장은 전국 어디를 찾거나 또는 그렇죠. 이 선거일에는 본인이 지정된 집과 가까운 곳에 투표하러 가면 되지만 예. 이 재외국민 투표는 아주 먼 지역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보통 3시간, 4시간 차 타고 가서 투표하는 분들 많잖아요. 외국 그렇습니다. 같은 경우는. 예. 네, 이분들의 권리를 좀 침해한다라고 하는 지적이 그러네요. 나오고 있는데 예. 사실 요걸 보면 그 이재명 후보도 제안을 했지만 결선 투표제가 만약 진작에 도입이 됐더라면 네. 이런 사태는 벌어지지 그렇죠. 않을 수 있었다. 국민들이 라고 다 하는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소신 투표를 다 할 수 있으니까 결선 네. 투표제가 있으면 그렇군요. 자, 그런데 우리 대통령 선거 살펴보면 단일화의 역사라고 할 만큼 선거 때마다 이제 단일화가 이슈가 돼 왔는데 네. 이 과거 사례와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번 단일화는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 과거에 보면 87년 이후에는 우리 선거에서 단일화는 빼놓을 수 없는 이슈였습니다. 예. 일전에도 자세히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87년에 대통령 직선제가 다시 시행되면서 사실 그때 노태우 민정당 후보가 40%도 안 되는 득표율로 당선이 됐었거든요. 맞아요. 예. 이 2, 3위였던 김영삼, 김대중 후보가 합하면 50%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했는데 네. 이때 이후에 김대중 전 대통령도 결선 투표제를 우리도 도입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는데 이걸 앞두고 92년도에는 선거 전에 3당 합당이라는 자발적 단일화가 선거 전에 이루어졌고요. 예. 네, 그리고 97년이었죠.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전 국무총리 간의 일종의 단일화 효과가 승산이 승리하는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른바 DJP 연합. 네, 2002년 대통령 선거였죠.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가 선거 전날 갑자기 취소가 됐습니다. 예. 네, 근데 이 선거 전날 취소한 것 때문에 오히려 당시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에게 좀 결집됐던 효과도 있었습니다. 기억나네요. 예. 네. 그리고 우리 2012년 대선을 앞두고도 이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의 대결에서 심상정, 이정희 후보가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일종의 자발적 단일화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 두 후보 간의 선거도 펼쳐졌거든요. 이때 2012년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도 그때 맞습니다. 어떻게 되나 문재인 후보 지지하고 사퇴를 했었죠. 네, 안철수 후보도 사퇴를 했었고. 그때 미국으로 떠나버렸고. 네,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이 선거가 시작되고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꼭 선거 결과의 플러스 요인만은 안 될 수 있다.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양쪽이 특히 거대 양당 두 쪽으로 이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사실 양쪽 진영 다 결집하는 효과가 서로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네, 때문에 아마 이번 대선에서도 이 양쪽 진영 모두 결집하는 분위기는 만들어졌다. 그렇지만 이것이 안철수, 윤석열 지지율이 그대로 덧셈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단일화가 앞으로 유권자들의 표심 정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우리가 앞에서 여론조사도 살펴봤지만 안철수 후보 그리고 김동연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단순히 단일화가 이뤄진 후보에게만은 표가 가지 않는다. 결국은 누가 더 명분을 갖춘
행보를 앞으로 남은 기간 보이느냐가 유권자들이 표심을 정하는데 영향 끼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본인이 지지했던 후보가 출마하지 않았을 시에 투표 자체를 좀 포기하는 유권자들도 일부나마 있을 것이다. 그럼요. 네, 이 선거 결과의 덧셈보다는 명분을 누가 더 확고하게 유권자들에게 설명하느냐가 앞으로 남은 기간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사실 이 단일화에 묻혔는데 네, 사실은 어제 그 마지막 TV 토론회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뭐 어제 그 마지막 토론회에서 좀 주목해서 본 장면이 있을까요? 뭐 한두 가지만 얘기를 해볼까요? 네, 뭐 한 장면이 주목이 되는데요. 세 번의 이 공직선거법상 공식 토론회에서 계속해서 나왔던 이슈였죠. 대장동 사태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향해 특검을 수용하겠느냐라고 이렇게 5번 동의하냐? 물었고, 동의하십니까? 5번. 네, 이렇게 5번이나 물었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거참 왜 그러시느냐? 이거 보세요. 네, 답변을 했는데 반장 선거하냐? 네, 이 대장동 이슈는 아마 그 어느 쪽으로 승자가 결론 나더라도 선거 이후에 뭐 특검이나 아니면 검찰 수사를 통해서 무언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네, 이게 한 장면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역시 이거였고. 네. 조카 살인 사건 그 변호에 대해서도 상당히 강하게 공격을 했고 윤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사과하고 이재명 후보 이 장면도 좀 생각이 났고. 윤석열 후보가 그랬잖아요. 그 페미니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라니까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의 하나다. 그래서 또 오늘 하루 종일 또 얘기거리가 된 것도 같고요. 예. 맞습니다. 이거 유권자들께서 TV 토론을 다 보셨으니까요. 이 각자가 좀 판단할 기준의 근거는 마련된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 목요일이니까 선거 끝나고요. 다음 날이네요, 바로. 네. 선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겠네요. 다음 날은. 네, 다음 주에는 우리 경북 지역 투표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왜 이 일을 하려고 하죠? 육아에 자신 있나요? 어른도 잘 모실 수 있고 그 약속 지킬 수 있죠? 국민의 건강을, 서민 경제를, 아이들의 안전도 책임질 수 있나요? 당신은 대통령 후보에게 묻습니다. 다가오는 3월 9일 투표로 묻습니다. 모두의 바람을, 국민의 생각을 꼭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대한민국의 면접관이 되어 당신의 대통령을 채용해주세요. 3월 9일 투표로 채용해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나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6시 25분 8초 지나고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2부 이슈 오늘 시작하죠.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1,800조 원이 넘습니다. GDP에 맞먹는 수준인데 이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와 같은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는데요. 과연 효과는 있을까요? 역효과는 없을지. 최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우리 지역 대구경북의 가계대출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의 황지영 조사역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죠. 황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황지영 조사역입니다. 예. 자, 가계대출 문제 심각해진 게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최근에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금융 여건 변화에 따른 대구 경북 지역 가계대출 잠재 리스크 점검 및 대응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발표를 하셨습니다. 자, 먼저 이 보고서의 작성 배경부터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우선은 작년 8월부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총 3차례 인상되면서 대출금리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시장에서는 올해 기준금리가 한 번 이상 추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향후 기준금리 인상 속도에 따라 대출금리는 더욱 빠르게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최근 금융 취약성이 심화되었다는 판단으로 가계대출 규제도 강화되고 있죠. 예. 그래서 이러한 배경 하에서 부실 가능성이 높은 차주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부실이 현저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예. 향후 가계대출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제 역사상 가장 낮은 기준금리 0.5%를 유지하다가 세 차례 올라서 지금 1.25%죠? 기준금리가. 예, 맞습니다. 이렇게 대출금리가 따라서 이제 가파르게 상승하고 또 가계대출 규제도 강화되고 있는 이런 상태. 그래서 우리 지역 가계대출 리스크 요인을 좀 점검하고자 이런 보고서를 내신 건데, 자, 그렇다면 우리 지역 가계대출 현황이 궁금합니다. 뭐 전국적으로 비슷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지역 현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대구 경북 지역 가계대출은 고신용층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어 외견상으로는 양호한 것처럼 보입니다. 네. 하지만 부실위험 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서 신용위험에 대한 징후도 감지되고 있는데요. 예. 작년 6월 말 기준으로 대구 지역 부실위험 차주의 연체율은 4.3%로 광역시 평균이 3.2%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신용등급이 우수해서 대출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을 것이지만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금융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나빠지고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보입니다. 대구 지역의 연체율이 꽤 높군요. 4.3%나. 100명 중에 한 4명 정도는 이거 연체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예, 그렇죠. 네. 광역시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이런 상태인데, 이 부실 위험 가계대출이 늘어나게 된다는 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한데, 부실 위험 가계대출이 늘어나면 어떤 위험성이 커지게 되는 건가요? 우선 저희가 상호금융같이 비은행 기관으로부터 2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았거나 혹은 5건 이상의 다중채무 차주들을 주된 부실위험 가계대출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네. 지금 현재 부실위험 대출 규모가 작년 6월 말 기준 41.5조 원으로 대구 경북 지역 가계대출 중에서 약 29%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예. 이런 부실위험 차주가 이제 소득보다 과다하게 차입을 늘려 현재 원금 상환 부담이 많이 누중되어 있다는 점이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네. 또한 비은행 기관에 대한 차입 의존도가 높아서 향후 대출금리가 상승할 때 이자 부담도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부실 위험 가계대출이란 게 한 2가지 정도 조건이 있군요. 비은행 기관으로부터 2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은 경우, 이럴 때 이제 부실 위험 가계대출이라 그러고, 아니면 5건 이상의 다중채무 차주들, 이 빌린 사람들 인 경우, 이럴 때 이제 부실 위험 가계대출로 정의를 하는데, 이 전체 가계대출 중에서 약 29% 정도가 이 부실 위험이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방금 왜 비은행 기관으로부터 2억 원 이상 대출 받은 경우라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비은행 기관은 뭐 예를 들어 어떤 기관이 있나요? 뭐 상호금융 말씀해 주셨는데 또 우리가 알기 쉽게요.
네, 예를 들면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 받는다든지 아니면 신협 예. 이런 곳에서 대출 받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네. 이 금융권을 다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비은행기관이라고? 이제 그 중에서 보통 이제 저희가 분석으로 삼은 거는 예금을 취급하는 기관들 위주로 지금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협이라든지 특히 아무래도 지역적 특성상 접근성이 좀 용이한 기관들을 중심으로 분석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신협, 뭐 새마을금고, 삼호금융 이런데 이제 비은행기관이라고 하시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나라가 왜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높다고 들었는데 뭐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가격 등락과도 큰 연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최근에 다시 주택 가격이 많이 내려오는 추세라서 이것도 좀 부실해질 위험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대구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작년 6월 기준 37.7%로 여타 광역시 평균인 36.3%보다 소폭 높은 수준에 있는데요. 이러한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향후 부동산 가격 변동성이 심화되면 담보 가치가 하락하고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 가격이 하락한 상황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도하기 어려운 가운데 높은 이자만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높은 원리금을 갚지 못하면 또 경매로 넘어가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최근에 왜 대구 지역이 특히 집값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렇죠. 예, 뭐 주택 미분양 건수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 좀 부실 위험이 좀 많이 높겠네요. 대구 지역 같은 경우가. 그렇죠? 네, 최근 맞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가계대출 증가 우려라고 하면은 또 우리가 언뜻 생각나는 게 바로 그 미국의 모기지론 사태 떠올리게 되는데 혹시 우리나라 아니면 뭐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태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모기지론 사태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대출 여건은 규모나 구조에 있어서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모습을 살펴보면 저금리 하에서 지금까지는 낮은 이자만 부담하면서 부채를 늘릴 수 있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금융 여건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대출 차주가 본인의 상환 능력보다 과다하게 부채를 유지해 나간다면 소득 여건이 악화되어 있는 차주를 중심으로 부채 부실이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가계대출 갚기 위해서는 가계 소득이 좀 나아져야 될 텐데 코로나 상황 겹치면서 이런 부분도 뭐 전망이 이렇게 밝지는 못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대면 서비스 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요. 코로나19로 대면 소비가 위축되면서 가계소득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네, 더욱이 앞으로 비대면 위주로 소비 구조가 변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서 이 경우 대구 지역의 가계소득이 개선되는 속도는 더욱 느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 대출 비중이 여타 지역보다 높아서 가계대출 부실에 미치는 영향도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부실 위험 가계대출 증가로 인한 이런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 게 좋을까요? 향후 가계대출의 부실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은행권 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가계대출 규제는 주로 예금은행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최근 비은행권 대출을 중심으로 대구 지역에서 연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업권에 대한 대출 관리 강화가 앞으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나친 대출 확대에 위해서 가계 대출 증가 속도를 좀 완만하게 유지하고 고금리 대출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출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책 서민금융을 확대하고 부실이 나타나기 전에 이용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도 그런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향후 금리 여건이 변화하는 것에 맞추어 가계가 능동적으로 자산 건전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부와 금융권에서는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뭐 대출을 까다롭게 한다는 얘기겠죠. 자, 이런 점이 상황을 좀 더 어렵게 만드는 건 아닙니까? 단기적으로는 가계대출 관리 강화가 유동성 확보를 어렵게 하면서 가계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계가 다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부채를 계속해서 늘려나간다면 장기적으로 더욱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는 낮은 금리를 바탕으로 가계가 부채를 관리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가계가 감내해야 하는 부채 부담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계대출이 지금보다 더 빠르게 늘지 않도록 관리하고 가계의 채무 상환 능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가계대출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 황지영 조사역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인철의 시사경제 시작합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하죠.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소식은 좀 반가운 소식부터 시작을 하죠. 지난해 그러니까 2021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총소득 GNI가 사상 처음으로 3만 5천 달러를 넘어섰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2020년도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1,800달러 수준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난해 이제 10.3%가 늘었다는 겁니다. 예. 1인당 국민 총소득 GNI가 지난해 3만 5,168달러인데 이걸 원화로 환산하게 되면 1인당 국민 소득이 4,024만 원꼴입니다. 아, 예. 우리나라는 이제 국민 소득이 1994년에 처음으로 10,000달러 넘어섰고요. 한 12년 뒤인 2006년에는 2만 달러 돌파했습니다. 네. 그리고 2017년에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어서 2018년이 정점이었습니다. 3만 3천 달러 정점을 찍은 뒤에 2년 내리 이제 내리막길을 걸었는데요. 네. 2019년에는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원화 가치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뒷걸음질 쳤고 2020년에는 이제 코로나 충격으로 인해서 경제가 이제 마이너스 성장하다 보니까 국민소득이 2년 연속 감소했는데 지난해 이제 3년 만에 반등한 건데요. 가장 큰 이 영향을 미친 게 뭐냐? 일단 이 경제 성장입니다. 지난해 이제 4% 경제 성장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원화 가치가 올랐습니다. 상승하다 보니까 이게 달러 환산이다 보니까 원화 가치가 3% 오른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제 성장이 4%나 성장했고 원화 가치가 올랐다.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환율이 떨어지면 우리 국민 총소득은 늘어나게 된다는 거. 작년에 이제 원화 가치가 절상이 돼서 무려 10% 정도나 이렇게 GNI 국민 총소득이 올랐다는 얘기인데 한국은행에서요 조만간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는데 이게 뭐 좋기는 좋은데 우리 서민들은 체감이 잘 안 됩니다. 맞습니다. 예. 1인당 국민소득이라는 게 한 해 동안 우리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총소득을 인구수로 나눈 겁니다. 예. 그래서 국민 생활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는 맞는데 앞서 제가 성장률과 환율 효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1인당 국민 총소득이 뭐 하나로 4천만 원이라면 4인 가족이라면 한 1억 6천만 원 가량은 벌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집이 뭐 많지가 않잖아요. 예. 맞습니다. 잘 나가는 수출 대기업들 그리고 이제 억대 연봉이 들비한 금융업 종사자들 뭐 이자 장사 때문에 이제 사상 최대 실적 냈으니까 월급 많이 올랐겠죠. 그런데 평범한 직장인들은 임금 상승분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영업자들은 문 닫고 장사 허탕치는 날이 더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겁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은 무슨 얘기냐. 3만 5천 달러 시대 난 아직 2만 달러도 안 된다. 그러니까요. 라는 얘기가 나오는 얘기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평균이다 보니까 한국은행은 이런 추세로라면 수년 내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 진입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네.
참고로 이제 미국과 같은 주요 선진 G7 국가의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긴 뒤에 4만 달러 달성까지 평균 5년 정도 걸렸거든요. 5년,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2017년 첫 3만 달러를 열었기 때문에 뭐 예. 지금쯤 가면 그 평균을 조금 밑돌긴 하지만 그래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문제는 변수가 너무 많아서 올해 과연 3만 5천 달러 유지가 가능하냐 이 부분도 회의적이에요. 어떤 왜냐하면 변수가 있을까요? 지금 예기치 못했던 러시아의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부터 시작을 해서 예. 코로나는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장기화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환율도 심상치 않습니다. 요즘 환율이 1,200원 넘어가죠? 맞습니다. 환율이 상당히 많이 올랐죠? 맞습니다. 이제 환율 효과도 기대하기가 좀 어려워진 게 예. 미국이 지금 예상보다 빠르게 긴축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추경 편성하다 보니까 적자 국채 발행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은 1,200원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난해 연평균 환율이 1,144원이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와 같은 이 환율 하락 효과를 기대하기는 올해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변수가 상당히 많군요. 다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좀 변수가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그 OECD 평균으로 따지자면 뭐 올해나 내년 정도 우리나라가 이제 4만 달러 시대가 올 것 같은데 그렇게 녹록치는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이시고 그래도 문제가 바로 이 저출산 고령화 시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핵심 노동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제활동 인구와는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이 핵심 노동 인구 이것부터 좀 설명해 주실까요? 맞습니다. 이건 지금 국제노동기구 ILO가 이 핵심 노동인구라는 게 뭐냐. 예. 노동 공급이 가장 활발해서 생산성이 가장 높은 연령대를 의미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산 가능 인구 만 19세부터 64세보다도 범위가 확 줄어듭니다. 예. 핵심 노동 연령 인구는 국제 기준 만 25세부터 54세입니다. 예. 정말로 우리의 핵심 중추, 경제 중추 역할을 하는 이 핵심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봤더니 2020년만 하더라도 세계 최고 수준 45%입니다. 그래요? OECD 38개 국가 가운데 상위 두 번째로 높았는데 예. 문제는 앞으로 25년이 지난 2047년이 되면 31%로 가장 낮아진다는 거죠. 아이고, 31%로. 원인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저출산. 이 굉장히 고령화 때문인데요. 예.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이미 지난해 0.8명 수준으로 OECD 평균의 절반 이하입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저출산 고령화를 일할 사람 자체가 줄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예.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다라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예. 이게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핵심 노동 인구의 고용률이 75.2%인데요. 예. 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29번째 하위권으로 굉장히 낮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낮습니까? 우리 고용률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니 왜 이렇게 핵심 노동 인구들의 고용이 부진하냐? 예. 일단 첫 직장을 얻는 연령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예. 교육 수준 높아지다 보니까 눈높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예. 여기에다가 노동 환경, 육아로 인해서 경력 단절 등으로 여성의 고용률이 상당히 선진국에 비해서 저조하다라는 것을 원인으로 꼽고 있는데요. 예. 자, 그러면 해법이 뭐냐? 일단 이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런 이 핵심 노동 인구의 고용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육, 노동시장의 연계를 높여서 취업 연령을 좀 단축시키는 방안이 좀 필요하고 예. 또 시간제 일자리, 또 일과 가정 양립 정책을 통해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좀 제고하는 것이 필수고 특히 여성이 이제 육아를 안정적으로 하면서 경제활동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이런 것들이 바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입니다. 우리나라의 핵심 노동 인구, 즉 25세부터 54세까지 이 핵심 노동 인구의 고용률이 75.2%라는 거. 이게 OECD 36개 나라 중에 29위, 거의 최하위권에 있다는 거.
혹시 그 주요국의 고용률이 어떻게 되나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나 되죠? 미국, 일본 뭐 이런 데는? 미국이 이제 77.2%로 우리보다 높네요. OECD 평균 수준입니다. 평균이 한 77.3%거든요. 예. 근데 지금 가장 경기가 좋다는 일본이 85.9%. 일본이 이렇게 높아요? 이게 2021년 데이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독일이 84%. 예. 프랑스가 무려 81.9%입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핵심 노동인구 고용률이 이렇게 낮은 줄 몰랐네요. 자,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좀 볼까요? 정부가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이제 민생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출 상환 유예 조치 6개월 연장하는 방안 확정을 한 겁니다. 예. 해당 대출은 이제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난 2020년 4월부터 시행이 됐고요. 이번 이제 네 번째 만기가 연장이 된 건데요. 네 번째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한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284조 원 가량을 지원을 했고 이 가운데 이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 대출된 잔액 남아 있는 걸 봤더니 총 133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예. 근데 이게 임시 조치거든요. 예. 현재 같은 상태가 지속이 되면 과연 소상공인들이 장사를 해서 원금과 이자를 갚아내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거든요. 그렇네요. 따라서 이제 누적된 자영업자들의 부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좀 이것도 어떤 이제 대출자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좀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렇네요. 예, 133조 원에 달하는 이 미상환금. 자, 다음 소식 보죠.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유로 해서 그 미국 원천 기술을 활용한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력 품목은 제외하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이 이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 일환으로 미국이 아닌 외국 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산 원천 기술을 사용했다면 이 수출을 금지하는 이른바 FDPR 규제, 해외 직접 생산 품목 규칙 제재 조항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같이 제재에 나선 동맹국들은 예외를 줬어요. 유럽연합 27개 국가,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영국 총 32개 국가는 예외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이제 면제권을 받지 못한 상황인데요. 예. 자,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이제 커지자 뒤늦게 우리 정부가 이제 제재 동참에 선언을 했는데 이 제재 대상 품목을 보게 되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 해양, 항공, 우주 뭐 이런 7개 분야입니다. 예. 다행히 이번에 미국에 우리가 의뢰를 해보니 우리가 주력을 하고 있는 휴대전화, 자동차, 세탁기 같은 건 이건 소비재다. 일반 소비재를 대상으로 수출하기 때문에 군사 관련 사용이 아니다. 이걸 예외를 인정받은 겁니다. 그래요? 실제로 지금 뭐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대부분 러시아 시장에서 뭐 스마트폰, TV 시장에서 점유율 1, 2위 놓고 경쟁하고 있고 공장 현지를 가동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특히나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미국의 반도체 핵심 설계 기술이 적용된 통신 칩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군사용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라는 점에서 그동안 수출 통제 대상에 오를 수 있다라고 이제 우려가 제기돼 왔는데, 그러나 이번 결정에 따라서 그동안 이제 러시아에 이들 제품을 수출해왔던 삼성전자, 현대차 등 국내 기업들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네요. 걱정 많이 했었는데 일단 다행입니다. 자, 정부가 최근에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 거래를 전수조사를 했었는데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가 3,700여 건이나 적발됐다고요?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신고된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7만 6천여 건 전수조사를 해보니 이 가운데 이제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건수가 3,787건이 적발이 된 겁니다. 사례별로 보면 편법 증여로 의심되는 거래가 가장 많았는데요. 이 가운데 30대가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 미성년자도 있었습니다. 5살, 17살.
할아버지 할머니 내진 부모로부터 이제 편법 증여받아서 수십억 원대 집을 산 겁니다. 예. 5살짜리. 전체 사례를 지역별로 보니까 서울 강남, 서초와 같은 이 초고가 주택 밀집 지역에서 위법 의심 거래가 가장 많이 적발이 돼서 일단 이 국토부는 상시 조사를 통해서 적발한 이제 위법 의심 거래의 경우에는 뭐 경찰청, 국세청, 지자체 관계기관에 통보하게 되고요. 예. 국세청은 이제 통보자를 분석해서 실제로 탈세 혐의가 확정이 되면 세무조사를 통해서 가산세를 포함해서 탈루세액을 추징할 계획인데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제 중징계하지 않은 한, 중과세하지 않은 한 이런 일은 이제 비일비재할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소주에 이어서 국산 맥주 가격도 오른다고요? 그렇습니다. 아마 편의점에 수입 캔 맥주 4캔에 10,000원짜리가 11,000원으로 은근슬쩍 올랐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국내 업체들도 이제 가격 인상 대례 합류를 합니다. 국내 맥주업계 1위인 오사가 오는 8일부터입니다. 공장 출고 가격 평균 7.7% 올리는데요. 많이 올리네요. 이 업체 가격 인상은 지난 2016년 11월 이후 약 6년 만인데, 예. 물론 뭐 이 맥주의 원료인 보리 가격도 한 지난 2년 동안 33%, 또 캔 제품의 핵심 소재 알루미늄의 경우에도 지난해만 국제 시세가 45% 오른 게 사실입니다. 예. 문제는 이에 앞서서 소주 가격도 평균 7.9%가 올라서 앞으로 아마 이제 소주, 맥주 합쳐서 소맥 드시는 분들 예. 식당에서 아마 소주 6,000원, 맥주 한 병에 6,000원 이러면 이게 소맥 드시려고 하더라도 10,000원 갖고는 안 되는 12,000원 정도는 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주값보다 술값이 훨씬 더 많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되면. 네. 뭐 원료, 부자재 가격 급등해서 뭐 맥주 가격 인상 이해가 가긴 가는데 씁쓸한 것도 사실이네요, 소장님.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